폭우를 뚫고 와주신 독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7, 8호 중에 마케팅 스포트라이트 내용은 이제 이따가 두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나머지 내용 중에서 조금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우리가 좀 일을 망쳤다 이런 거를 좀 때로는 인정해야 될 때도 있다. 이제 오존이라는 러시아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참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현금 거래만 믿는 그런 문화에서 전자상거래 정말 누가 봐도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신용카드 특히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신용카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반대로 일본이 전자상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 이제 한국인들은 굉장히 과감해서 그냥 해킹 당하든 말든 신용카드 확 긁을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고, 일본인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서 그걸 너무너무 조심해서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됐다. 사실 우리는 원래 좀 안전 불감증 이런 건 좀 타고났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이제 실제로 배송망 같은 거 이렇게 자체 배송망을 전 러시아 전역에 갖춰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물건 왔어요, 돈 주세요, 이런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갖춘 이런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는데요. 조직 문화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경영진이 이렇게 어떤 경영진도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직원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솔직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제 그분의 얘기는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기업 문화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유사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각자의 결점을 고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변화 관리하고요. 알코올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하고 이게 되게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 이런 흥미로운 아티클을 소개한 부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정말 카리스마틱한 경영자, 굉장히 비저너리하고 해안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경영자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였다면,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이런 시대에는 이제 이런 리더십도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스 메이킹이라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원전 하나가 이제 박살이 나서요.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바로 아래에 있던 다른 원전은 거의 피해가 없이 이렇게 잘 복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리자였습니다. 관리 책임자였던 마스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팀원들에게 사실은 지진이 몰아닥치고 그래서 정말 자기도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을 겪고, 좀 있다가 엄청난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상어 같은 게 길바닥에 뿌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전면적인 선언, 약속, 야, 이거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나를 믿고 따라, 이렇게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제시하고 계획 세워보고 또 수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한 위험,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다가 공동의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포털에서요, 센스 메이킹 쳐보세요. 진짜 몇 개 안 나옵니다. DBR하고 HBR이 아마 있는 게 다일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아직 이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됐고, 학술 논문에도 정말 몇 개 안 될 정도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직 이론 분야에 아주 세계적인 거장인 칼 와이 교수가 1988년도 논문에서 이제 센스 메이킹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면서 이제 보편화된 용어인데요.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옛날에 인도에서 보팔에서 엄청난 큰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제조 공장 만들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몇천 명이 죽었고요. 이후에 후유증으로 한 2만 명 정도 죽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참사였고요. 산업재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참사였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니 위기 상황에서는 센스 메이킹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통찰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 활동은 뭐 루틴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역시 리더가 이렇게 쫙 전면에 나서서 막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막 용기 북돋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위기 상황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정보도 파편화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할지 뭐 저 감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결국은 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틀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완전히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뭐 이런 통찰을 얻었고요. 이제 요게 그 단순히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뭐 변화 관리, 뭐 리더십, 뭐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연구가 좀 확산이 된 분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센스 메이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 조직 관리 이런 게 다 다른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뭐 상황을 이렇게 잘 통제하고 뭐 상황을 이렇게 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략 대안을 뿅 도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발생한 정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조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변화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계속 주시해가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센스 메이킹 과정 연구하는 거 보면 지나치게 옵티미스틱하게 이 상황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우리는 뭐 이거 별일 없이 뭐 할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 관리에서는 마찬가지고요. 또 물론 뭐 그렇다고 지나치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는 것도 뭐 물론 문제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진짜 센스 메이킹의 과정을 잘 보여준 게 그 제2원전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례 저기 내용들을 아주 흥미롭게 정말 잘 읽었고요. 이게 정말,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위기 상황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물론 이제 양과 질적으로 뭐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그런 많은 산업 분야들에서 센스 메이킹, 결국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이해하고 리더하고 조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제가 좀 관심 갖고, 왜 포드 같은 회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몽땅 다 망했을 때 유일하게 혼자서 잘 살았지? 이런 걸 보니까 센스 메이킹 관점으로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포드 자동차의 그 앨런 벌러리라는 사람이 매주 했던 게 임원들하고 외부 환경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끊임없이 탐구를 했던 게 결정적인 동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미국 차들이 이제 전부 다 대형 SUV 뭐 이런 대형 차들을 만들 때에는 뭐 그 익스플로러 그 포드 모델 중에 굉장히 큰 모델에 막 뭐 3, 4,000cc 달던 거를 그 방침을 바꿔서 막 2,000cc 달고 뭐 이런 식의 그 노력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 나갔던 그런 측면들이 이 센스 메이킹이 주는 아주 또 굉장히 그런 매력적인 그런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욱더 흥미로운 관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솔직히 리더가 되면 누구라도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테드에서 이제 이런 강연을 해서 뭐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취약점 같은 거를 오히려 공개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조직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 뭐 이런 좀 굉장히 역설적인 주장이죠. 취약점은 뭐 숨기고 자신 있는 부분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제 이런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 책에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나온 얘기 중에 한 대목인데요. 어떤 리더가 이제 사실은 좀 뭐 굉장히 이렇게 고집도 있고 뭐 열심히 자기 소신도 강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사실은 다면 평가 받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다 뭐 이런 식의. 대체로 다면 평가 받아보시면 아마 충격 받으신 한두 번씩 딱 계시죠. 이 새끼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충격을 받곤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 회사의 어떤 임원이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현명하게 다면 평가 결과를 그냥 아예 공개를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했다는 걸 난 잘 몰랐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뭐 내가 이런 부분을 정말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러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뭐 조직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킨 사례도 나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확실히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역시 막 쫙 이렇게 전체를 통제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부상했다면 이처럼 이제 위기 상황, 뭐 상시적으로 위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이런 관점. 예. 이제 과거에는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DBR 옛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08년에 그 HBR에 실렸던 기사 번역해서 나온 건데 과거의 조직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이었다면 그래서 리더는 항상 답을 제공을 하고요. 구성원은 이 답에 따라서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뭐 사전에 업무는 다 계획이 돼 있고요. 뭐 한방향 피드백, 뭐 문제 해결 뭐 필요 없고 배우면서 실행하는 조직이 이제 지금의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방향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리더가 뭐 큰 틀에서 우리가 뭐 지향하는 가치, 목적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는 역시 리더가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답변을 탐구해야 됩니다. 뭐 프로세스는 잠정적이고요. 피드백도 쌍방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조직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이번 HBR을 통해서도 센스 메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또 뒤이어서 그 훌륭한 교수님들 강연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